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연준 당국자들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 긴축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하락 마감으로 쉬어갔고요. 중국 증시는 코로나 양성률 급감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엇갈렸는데 하락 출발 후 상승 탄력을 받기는 했지만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코스닥은 0.5%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경제활동 본격화 기대감에 철강과 화학, MLCC 관련주들의 상승세 돋보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고공행진이 눈길을 끈 가운데 새내기주들의 따상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꿈비가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닥에 입성을 했죠.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그리고 신선한 재료가 될 이슈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미약품입니다. 매출 1조 3천억, 순이익 957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하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올해 성장 스토리도 잘 따라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으로 시장 정리를 해주셨고 최수창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최수창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휴젤입니다. 중국 보톨렉스, 일명 보톡스죠. 정품 인증으로 리오프닝이 기대되는데 리오프닝에 따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관점에서 작년에 해외 43개국에서 올해는 79개국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 쌍끌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되는 추세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 다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한미약품과 휴젤 짚어주셨는데 특히 두 종목 모두 올해 중국 경제활동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코로나 급감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중국발 모멘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SM의 에스파, 버추얼 아바타 제작사로서 최근에 AI 굉장히 대두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의 줄기인 버추얼 휴먼의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메타버스는 무한하게 생태계 확장을 해나갈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엔데믹 효과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유통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의 루마니아 방산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 주목받는 방산주에 대해서 집중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통입니다. 유통업계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신세계와 롯데가 백화점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 견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엔데믹의 외국인 매출 회복세까지 돋보였는데요. 하지만 1월 명품과 아웃도어 매출 감소세, 여전한 면세점 부진까지 올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루마니아 국영 방산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주 무산을 딛고 유럽 시장 확장세에 다시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신세계와 롯데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까지 유통업체들이 엔데믹 효과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우선 견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3년 들어서면서 1월에는 명품과 아웃도어 매출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다 보니까 또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올해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성적표 그리고 1월 매출 동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 차장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 일단 백화점별로 봤을 때 롯데 1위죠. 그리고 신세계 2위입니다. 그다음에 현대가 있는데 각각 다 매출이 굉장히 호전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지루하고 좀 짜증이 많이 났었던 코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을 하는 이런 흐름들과 더불어서 해외여행, 하늘길이 열리니까 해외여행까지 재개가 됐었던 부분들의 효과를 좀 톡톡히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부문이 거의 고르게 좀 성장을 했어요. 패션 쪽이 12%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고요. 거기다 화장품도 12%, 여행 쪽이 특히나 이제 기저효과를 크게 봤죠. 무려 83%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고 백화점의 실적을 견인을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기업별로 봤을 때는 신세계 백화점이 작년에 사실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21년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걸 또 재차 경신하는 이런 저력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입니다. 이익률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25%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 내용 자체도 좋았다라고 보이는 숫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세계 DF 쪽, 특히나 이제 면세점인데요. 그쪽의 매출이 30% 가까이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면세와 관련된 중국 쪽의 리오프닝 재개로 인한 따이공들의 움직임들이 역시나 있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에 달합니다. 4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면서 역시나 이런 효과들이 엔더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나왔고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매출들과 더불어서 중저가 라인과 명품 같은 라인까지 골고루 성장을 올해에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경기도 살펴야 하고 또 백화점의 매출도 계속 지속이 되는지 여러모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우리가 특히 또 국내에서 여러 그 종목과 섹터에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중국 리오프닝입니다. 제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좀 컸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에서 한국을 제외를 하고 또 세계 1위 중국 면세점의 인천공항 진출 타진 소식에 이 면세점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까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시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올해는 면세점과 전체 유통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와우넷 파트너 최수창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이슈가 된 게 입찰 면세점 입찰이 이달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입찰이 시작되는데 국내 4개 업체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까지 다 입찰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국의 국영 면세점과 또 하나는 스위스의 디프리라고 하는 줄리 면세점까지 해외 기업도 입찰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국영 면세점 중국. 그래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찰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가격 인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임대료 산정 방식이 업계 측에서는 영업 요율로 해달라. 공사 측에서는 매출 연동을 하자. 근데 둘 다 하지 않고요. 이번 여객당 임대료로 산정해가지고 이번에 5년 계약이 아니라 장기 10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면세점 업체들이 이번에 입찰 경쟁에 꼭 뛰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자칫 여객당 임대료라는 거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고정 비용이 더 증가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산출 방식에서 아마 지금 업계에 대해서는 좀 논란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한 예로 여객당 이 임대료라는 게 작년에 1월 달에 65만 명 정도가 여객 수요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조 1,600억 정도. 작년 12월 달에는 126만, 약 더블의 여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자체는 1조 3,400억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면세점 입찰은 어떤 공개적인 입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향후의 사업 속에서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 이 여객당 임대료에 대한 이 가이드라겠죠. 이런 어떤 사업 비전에 대해서 이게 주목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국 업체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업, 각 팀마다 입찰 경쟁에 있어서 면세점 입찰에 있어서 여객당 수요에 대한 어떤 가격 결정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면세점 업체들은 향후 장기 10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사업 조정을 통해서 7개 면세점을 내놨기 때문에 특히나 화장품이나 주류담배 쪽의 면세권을 꼭 확보하고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면세점을 주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주목되는 카지노라든가
좀 피부 미용 쪽이 더 주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입찰가가 상승이 되는 부분도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객당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이익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카지노나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경기 침체 신호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고금리, 뭐 고물가, 고환율 이 기조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꺾이지 않았고 또 유통업계가 올해 성장성의 의구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통업종의 호재 그리고 악재를 조금 비교를 해서 저희가 방향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뭐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소개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1월에 보게 되면은 명품이라던가 아웃도어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한 매출들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는 정말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을 중산층, 이하단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상류층들도 소비를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건 조금 섣부른 예측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것 외에도 일단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은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명품관의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배 가까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사실상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상위층과 최상위층 이쪽에서는 명품 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월 수입이라던가 고정 수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달 만에 어떤 숫자만 가지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호주는 사실상 제가 이제 백화점 실적이 작년에 잘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리테일 쪽에서 접근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한 이런 편의점 쪽을 더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게 만약에 한 이틀 전 주가였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GS 리테일을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가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어요.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지분을 늘려나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은 주가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놓고 보자고 하면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신세계를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리가 사실 조금 수급이나 이런 면에서 빠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자리처럼 이 하단 부근 20만 원 초반까지 열어놓고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게 나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따이공과의 약간 눈치 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면세점 업계가 전통적으로 따이공, 중국의 따이공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쪽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열리니까 따이공들이 오히려 먼저 접근해서 오는 이런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전과 같은 구조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힘겨루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면세점 중심으로 결국에는 시장 구조가 더 재편되는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따이공 구조의 어떤 악화되는 모습들을 탈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0만 원 초반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월봉 매물대 상단 위치에 있는 25만 원 하단에서는 수익 실현 한번 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짧게 좀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인데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중국의 유통망이 이제 다시 열린 뒤에 어떻게 좀 편성이 돼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셨고 이미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아직 주목하지 않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이제 GS 리테일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뭐 좋다라고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뭐 편의점, 비편의점 부문의 이익이 모두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거뒀고 지금 뭐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최수정 파트너께서는 네. 혹시 지금 이미 오른 종목이냐 아니면 이제 갈 종목이냐라고 좀 본다면 탑픽 종목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전 GS 리테일 이제 막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GS 리테일 유통업체에 대해서는요. 저는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경쟁 체제에 있어서 수익성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아마존이 있고 이커머스에 그다음에 중국도 알리바바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신세계부터 시작 롯데그룹이고요. 또
네이버라든가 쿠파라든가 이커머스 시장, 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시장부터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확보하게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이런 기업도 없고요. 그리고 수익성에 있어서 아직 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관점이 있어서 현재 국내 유통업체에 대해서 다수 경쟁 체제에서 수익성이 차별화되는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GS 리테일이 가장 좀 차별화돼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이유인즉 실적으로 전자상 이커머스 쪽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이버가 좀 앞서 있고 네. 오프라인 매장하고 온라인 매장까지 같이 지금 협업해서 공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건 GS 리테일이다. 신세계라든가 롯데보다는 좀 앞서 있다는 점인데 그 포인트는 15,000개가 넘는 소매점, 이 편의점을 통해서 빠른 배달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강력 어떤 추가 투자 없이도 이 배송 옵션들을 계속 늘리고 있죠. 최근에는 요기요라는 업체하고의 협력을 하면서 요마트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장점은 GS 리테일은 많은 소매점을 통해서 다양한 배송 옵션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퀵 서비스 쪽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실적이 이 분야 쪽은 좀 부진합니다만 향후 성장성이 더 있고 차별화된 수익을 일반 오프라인 매장인 롯데라든가 신세계보다는 월등히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면에서는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지그재그죠. 외바닥이었고 쌍바닥이고 직전 고점 넘어오고 따라서 한 26,000원 1월 달의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금 오르고 있는 흐름은 상승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고점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와 많이 올라왔다. 저때 잡았어야지. 내려오면 잡아야지. 이 생각보다는 이 전저점의 리스크 기준 26,8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기준을 보시고 추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니까 이때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전에는 지금 3만 원대라든가 눌러준다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수의 관점, 상승의 신호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본다면 한 34,000에서 5,000원대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손절은 조금 짧게 가져가고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좀 돌아서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멀리 이제 수익 실현은 좀 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이제 이미 조금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BGF 리테일이 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을 조금 상회를 했고요. 영익과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살짝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거의 뭐 시장과 유사하게 좀 네, 나온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최수청 파트너께 말씀 좀 들어볼까요? BGF 리테일은 매출 자체는 컨센서스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600억 초반대로 컨센서스 잡았던 게 600억이 좀 미달했는데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는 기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편의점 업체의 두 업체가 아까 소매점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일반 오프라인 매장의 대형 마트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에 대한 차별화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명품 소비라든가 고가의 소비 시장보다는 이렇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시는 중산층, 서민층,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쪽의 저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BGF 리테일을 통한 또 GS 리테일 등 편의점주들은 올해 매출 성장은 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BGF 리테일은 지금 눌림 자리라서 지금 눌림 위치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18만 원, 19만 원대에서는 적절한 눌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화점보다는 어쨌든 편의점 쪽을 조금 좋게 보시는 또 네. 의견을 좀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또 진단을 들어볼 텐데요.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까지 또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협약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 최수청 파트너께 이어서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MOU를 예전에는 10여 년 전에는 정말 다 좋은 걸로 판단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알잖아요. 네. 업무 협약이고 이게 꼭 계약이 이행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좀 의미 있게 좀 저는 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네. 동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진출 이후에 또 다른 동유럽인데 실적으로 유럽사에서 나토라는 연합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가 수주를 하고 나면 다른 국가도 또 수주할 가능성은 더 기대감 높아진다. 이유는 나토 연합국은 군 체계가 같이 통일돼 있으니까 무기 체계도 호환성 있으면 더 좋은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K방산이 한번 수주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좀 높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요.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한 전차를
전차 한 60여 대를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폴란드뿐만 아니라 나토 전체 동유럽 국가들은 전차를 공유하면서 자국의 기갑부대, 기갑 전략에 대해서 전차 수요는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차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독일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냥 단순한 MOU가 아니라 향후에 계약이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높여나가고 또 하나는 동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적인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루마니아 같은 나라가 GDP에서 뭐 국방비 예산이 뭐 몇십 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무기 구매 예산은 GDP 대비 3%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무기 구매 예산이 3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구매 예산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전차라든가 자주포들을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MOU를 통해서 향후 국내 K방산 업체들이 수주 달성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MOU가 의미 있는 MOU다라고 짚어주셨고 계약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또 동유럽에서 이제 수주 릴레이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K방산의 그 유럽 시장 확장에 아무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MOU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유럽의 수주 가능성 그리고 올해 K방산의 수주 성장세에 대해서 차영관 차장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에어로와 LIG 넥스원이 루마니아의 국영 방산 기업인 로맘 무기체계 협력 양해각서 MOU죠. 근데 MOU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당했어요. 사우디 이런 쪽들 MOU 크게 체결하고 갔는데 과연 이게 진짜 수주로 그렇게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화면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2017년 한 해에 약간 수주가 이제 매출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의 방산 매출 추이를 종합한 건데요. 17년도에 잠깐 역성장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1조 정도씩은 증가를 하고 있고 2022년에는 우리 수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은 적게 늘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주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매출로 잡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매출 추이로 봤을 때에는 올해 만약 이런 수주와 매출 추이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3년 올해에는 20조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런 선진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주 잔고를 추가로 확보를 하느냐.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잔고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의미는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그쪽의 회원국끼리 이런 무기를 사고팔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폴란드의 수주를 통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이런 나토 쪽의 그런 정치 역학적인 관계들로 인해서 결국은 최종 독일이 선택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이럴 때에는 나토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 관계라던가 지리적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건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업은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차별적인 답기라던가 이런 제품의 우수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러우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들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주겠다라고 속속들이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남의 집 지켜주는 대신에 우리 곳간이 비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올라가지만 이런 지리 역학적인 관계라던가 정치적인 관계도 정부 차원으로 뒷받침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민관 협동으로 수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로 여길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좀 여쭤볼 텐데 우선은 내일 MSCI 정기 변경에 이제 지수 종목으로 편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사실 한화방산 그 흡수합병 소식이 1월 초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종목에 편입이 되면 수급 효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최수창 파트너께서는 어떤 그 선호주로 좀 방산주 가운데서 보고 계신지 그 부분도 들어볼까요? 방산하면은 항상 저를 많이들 주목하실 텐데 작년에 한국항공우주 얘기해드려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정기
편성에 따라서 시장에서 알려진 것은 약 1,700억 정도 내외에서의 수급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긍정적이겠죠. 예, 근데 수급만 이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30%, 40%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실적 성장인데 하나에어스페이스는 주목할 게 단순히 방산의 무기 쪽만 보실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공엔진 분야입니다. 항공엔진 분야에서 보잉하고 예전에 거래된 내용에 보면 한 10년치 이상의 먹거리를 확보해놓고 수주를 확보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 여객기 생산이 많이 멈췄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 수요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항공엔진 분야의 사업 분야도 꼭 주목을 하자. 그래서 하나에어스페이스는 좀 뭐 지금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투자적인 가치가 더 긴 호흡이라면 최소 2년 이상,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가격대가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또 하나 최선호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산주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올해는 약간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 이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먼저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계속 랠리를 가기보다는 부침을 통해서 오르고 내려간 등락구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그래도 최선호로 뽑다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상군 무기죠.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 자주포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향후 시간이 갈수록 결국 전투기죠. 그래서 공군 쪽에서의 지상 병력이 지상 무기가 아니라 공군 쪽에서의 무기인 KF-21 전투기 시제품이 지금 성공적으로 비행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면 국내 공군 120여 대의 교체 수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투기를 통해서 선진 시장이 미국의 스텔스기하고 겨룰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중진국들은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진국들은 이런 비용을 가성비 차원에서 스텔스기 바로 아래 단계인 KF-21에 대한 구매 수요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공격기 이런 분야에서 국내 한국항공우주가 향후 수주의 가능성, 수주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모멘텀이 있다. 또 하나 올해 말이나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인데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의 입찰 가능성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는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대비해서는 뭐 그런 탄력은 아니고 조금 저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전투기 교체 수요라던가 뭐 여러 좀 호재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지난해에는 사실 수주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다 보니까 정말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기대감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노르웨이 무산 소식부터 좀 들렸고요. 또 추가 수주 소식이 뭐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서 방산주 행보가 다소 좀 답답한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탄력을 다시 한번 좀 당겨줄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사용관찰자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주 잔고가 현재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이게 폴란드 쪽의 K2 전차의 2차 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수주 잔고가 17조 원이 돼요. 그럼 그게 몇 년치 일감이냐? 10년치예요, 무려. 네, 이만큼씩 우리 K 방산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거 살짝 안 봐주는 시장이에요. 지금 뭐 보고 있죠? AI, 로봇, 이런 성장 모멘텀. 제가 좋아하는 4차 산업 쪽으로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소외받는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영영 안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을 저는 좀 꼽고 싶어요. 일단 LG 이노텍 쪽의 방위 사업을 영업 양수를 받아온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에도 일단 천궁2라던가 정밀 유도무기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작년 4분기에 TMMR이라고 해서 차세대 군용 무전기예요. 이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올해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업계의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LAMD라고 해서 람드인데 장사정포 요격 체계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북한 쪽에서 혼합으로 미사일 공격을 한다거나 드론을 띄워서 테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드론 요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 쪽으로 혼합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과 장공지 대형 사업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지연이 돼서 충당금이 쌓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소하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유동성들이 전체적인 업종과 섹터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이런 루마니아의 또 대공미사일 관련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수주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AI 공동 연구실을 개소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AI 테마를 탈 수도 있는데 너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도 구동되는 화물의 어떤 운송용 드론을 개발하는 국가 사업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랑 또 연결이 되죠? UAM, 다목적 조심교통 이런 쪽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주 쪽으로도 또 관련이 있어요. 100kg 이하의 정말 초소형 위성까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방산과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핫한 테마들과도 많이 좀 얽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대와 우려가 지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살펴봤고요.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방산주도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호재와 악재 늘 공존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 나가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을지 잘 선별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와 SK케미칼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먼저 체크해보고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을 보시면 1조 1천억 원의 연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27%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에 수주한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이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기 순손실이 4,604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출 15.4조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조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평가 손실이 좀 반영되면서 당기 순손실은 한 4천억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적자 전환이 되었고, 하지만 좀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제 누적 수주 금액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한 14조 가량 있어서 직전년 대비 한 1조 원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당기 순손실을 만약에 제외한다면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회성 평가 손실이 있었지만 누적 수주액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는 평가 주셨고요. SK케미칼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하락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1년 이제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8천억 나오고 영업이익도 2,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가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4분기만 보셨으면 영업이익이 한 83%가량 내려가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회사의 실적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린 케미칼 부분의 사업성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젠이라고 보이는 이제 플라스틱 쪽이죠.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술을 확보하는 한 해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제약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한 50%가량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SK케미칼 자회사들의 연결 실적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와 SK케미칼 실적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사상 최대 실적 발표 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이번 주 스튜디오 미르에 이어 따상에 성공하며 코스닥에 화려하게 입성한 꿈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등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NC소프트, 그리고 오픈베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픈베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챗 GPT와 같은 형태의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자회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SK CNC에 제품을 공급한 경험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 가속화에 따른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최대 성과를 거둔 에코프로가 올해도 양극재 부분에서 5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10% 넘게 강한 양봉을 뿜어내면서 19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해외 시장과 로열티, 모바일 부분 등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5%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60일선을 깨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픈 베이스부터 김명수 PB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챗 GPT와 같은 형태의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딥노이드도 상한가에 갔고 오픈베이스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AI 챗봇 관련해서 주목할 성장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한다라고 평가받는 회사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나오게 되면서 함께 오픈베이스가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와 파트너십을 계약한 SK CNC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공급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인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좀 많이 수혜를 받은 소프트웨어 업종이기 때문에 챗 GPT가 많이 관심이 받을 수 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찍을 정도로 굉장히 상승세가 가팔랐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4,000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오늘만 만약에 제외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제외한다 그래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한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4,200원 선을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 3,300원 선까지도 다시 한번 재매수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가는 3,300원, 저항가는 4,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최대 성과를 거둔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그 핵심 매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인데요. 올해도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실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BM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매출이 5조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3,800억 이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지 재료 생태계를 구축했다라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를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SDI, 삼성 SDI의 북미 진출에 양극재 공급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아마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25년에도 북미나 유럽 신공장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호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BMW와 포드 쪽에서도 전기차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올해 9조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5천억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주셨는데 외국인 러브콜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느새 이제 2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러면 보유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또 신규 투자자분들은 어느 시점에 진입 기회 노려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선을 넘을 수 있다, 20만 원 선을 위협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었는데 이미 오늘 19만 6천 원, 6,700원까지도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원을 전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9만 원 초반대에 만약에 지지를 할 수 있다면은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를 지금 들어가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살짝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규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9만 원 초반대 지지가 된다
된다면 조금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19만 초반선의 지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좀 횡보할 때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호실적 성적표를 내놨는데 주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재료 노출에 의한 매물 출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올해 성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실적과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단기 순손실이 좀 발생했다라는 이면의 기사도 하나 있는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8%가량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50%가량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볼 때는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오긴 했지만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좀 드려보시고 컨퍼런스 콜에서 올 1분기의 인건비가 4분기보다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2023년에는 비용 효율을 좀 중점적으로 두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오늘 주가 하락이 조금 과도하긴 했지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부터 우상향하던 주가가 12월부터는 부침이 컸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박스권 횡보 흐름 지속됐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연속성 있는 매수 행보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한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대략 한 3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급락한 이유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저항가로 한 48만 원 선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으로는 44만 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은 오픈베이스, 에코프로 그리고 NC소프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어주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병수 PB가 대보 마그네틱 가지고 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 동진 세미캠 그리고 사용관 차장이 제노코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 분이 이제 지금 사진이 얼굴색이 조금 동일하지 않네요. 다 멋지십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용관 차장의 제노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오늘 또 제노코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까지 이제 유동성이 움직이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죠.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제노코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일단 시장 규모라던가 성장 잠재력은 정말로 무한대로 뻗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소형 위성 쪽입니다. 그래서 지구 관측이라던가 통신용 이런 쪽인데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10년,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연간 이런 소형 위성들이 3,000개씩 발사가 됐어요. 근데 21년부터 30년까지는 한 해에 13,000개 이상씩 발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정부 주도하에서 민간 쪽으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가열차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위성 탑재체에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엑스밴드 트랜스미터라는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송신기예요. 그래서 이 위성이고 우주지만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방산 쪽을 기본으로 해서 우주라던가 항공 쪽으로 그 포트폴리오가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에도 실적을 잘 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올라와서 이제 무섭다라고 파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테마 타고 올라갈 때 제가 어디에서 던져야 된다라고 했죠? 종가상으로 5일선이 크게 깨지거나 11선까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오늘도 일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봉 매물대 상단 26,000원 맞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손절은 10에서 15%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걸리는 자리들이 전부 다 주봉 상으로 봤을 때도 상단 이평선에 걸려 있고요. 월봉으로 갔을 때도 마지막 20월선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지구 궤도 위성 쪽이 이제 3월에 일론 머스크가 발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거 성공하고 그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또 우주선 태워서 화성으로 가겠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 이평선들 걸려있는 27,000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33,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 돌파 시 33,000원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수청 파트너의 종목 동진세미캠 보겠습니다. 뭐 EUV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굉장히 또 뜨거웠던 종목인데 소장주들이 활기를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스토리 네.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 회사의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그 삼성전자 공급했던 비중을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에는 약 19%에서 20%였거든요. 그러다 2019년 7월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비중이 무려 40%로 점프업을 합니다. 21년도에는요.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목되는 것은 노광 공정용,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 감광액을 국산화 개발을 작년에 했고 실제 삼성전자 공정라인 하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대된다면 실적 성장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 올해도 실적 성장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CNT 도전제를 국내에서 양극재, 음극재, 도전제 다 생산하는 거 나노신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제 쪽에 나노신소재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LG화학하고 바로 동진세미캄도 CNT 도전제를 생산합니다. 이들은 음극재 도전제 쪽 말이죠. 이 도전제라는 것은 실적으로 흑연과 실리콘 음극재 이것을 대안해서 보완하는 게 바로 이 CNT 도전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올해 실적 성장을 좀 주목해보자. 차트는 굳이 보지 않아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오늘 36,000원, 7,000원 넘어왔잖아요. 며칠 전부터. 지금부터 상승 초입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적으로 1월 달에 저점이 28,000원대인가 그런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N자 상승으로 상승의 터닝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초입 국면에 네, 들어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가지고 오셨어요. 뭐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리튬 모멘텀 함께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 스토리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를 주목하다가 리튬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우마그네틱 갖고 왔는데 2차 전지 전자석탈철기라고 표현되는 EMF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 이걸 떨어내는 건데 배터리를 비롯해서 배터리 소재에서도 이게 필요한 공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한 습식 EMF 장비 제조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건식과 습식 나눠져 있고 그중에서 습식은 대보마그네틱만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80%가량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3사, SDI, SK온 그리고 LG까지 해서 양극재 4사에도 모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7개 업체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도 80%가량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5년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 매출이 한 2.5배 이상 증가할 거고 이후에는 리튬 쪽에서도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리튬 가공 공장에서는 생산량이 한 1만 톤가량 되고 있는데 증설이 이번에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2.7만 톤이 될 거고 매출 비중도 지금 5%에서 20%까지 확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리튬 쪽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0억이 나오게 됐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60%가량 증가한 수치이고 영업이익은 400%가량 오르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1분기, 2분기 쪽에서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지금 이제 60일선, 5일선 좀 걸쳐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략 68,900원, 69,000원 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대면은 한번 매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바로 위에 한 82,000원 선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82,000원 선을 넘을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시 한번 투자를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가격대는 한 64,000원 선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최수청 와우너 파트너님께서 처음으로 또 출연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후에 무료 특강이 있다고 해서 또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밤 11시에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전략을 아예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최수창을 검색하시면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와우넷 공개 방송으로 오셔도 됩니다. 양쪽 채널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앞으로 전략에 대한 명쾌한 이슈, 전략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밤 11시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 밤 11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용관 차장의 제노코, 최수청 파트너의 동진 세미캠, 김병수 PB의 대보 마그네틱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